1. 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언덕들은 벌써 황금빛 노을 속에 골마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들판은 아직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눈부신 빛으로 환했다. 이곳의 언덕과 들판에는 겨울이 끝났어도 여전히 눈이 남아있듯이 황금빛 노을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남쪽 끝 파타고니아에서 우편기를 몰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오던 파비eng은 항구의 바닷물을 보고 저녁 무렵임을 알아차렸다. 평온한 구름들이 물살 위에 살짝 만들어 놓은 가벼운 주름이 밤이 다가온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거대하고 행복한 정박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런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목동처럼 천천히 산책을 하는 중이라는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 파타고니아의 목동들이 서두르지 않고 가축들 무리 사이를 이동해 가듯이 그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소도시들 사이를 지나가는 목동이었다. 그는 강가로 물을 마시러 오거나 들판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2시간에 한 번쯤 마주치곤 했다. 이따금 바다보다 더 사람이 없는 100km에 걸친 초원지대를 지나다 버려진 농가를 만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마치 인생이라는 짐을 실은 채 초원의 일렁이는 물결 속에 뒤처진 한 척의 배처럼 보여 그는 비행기 날개를 움직여서 그 배에 인사를 보내곤 했다. 산울리안이 보임. 10분 뒤 착륙 예정. 기내 무선사는 항로의 모든 무선국으로 소식을 보냈다. 마젤란 해협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2500km에 걸쳐 비슷한 모습의 기항지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이 기항지는 마치 아프리카에서 마지막으로 정복된 촌락이 신비 속에 있듯 밤의 경계선에 펼쳐져 있었다. 무선사는 조종사에게 쪽지를 전했다. 뇌우가 너무 심해서 헤드폰에 잡음밖에 들리지 않음. 산울리안에서 자고 갈까요? 파비eng은 미소 지었다. 하늘은 수족관처럼 평온했고 그들 앞에 펼쳐진 모든 기항지가 그들에게 하늘 맑음, 바람 없음이라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다. 그는 답했다. 계속 갑시다. 그러나 무선사는 과일 속에 자리 잡은 벌레처럼 뇌우가 어딘가에 둥지를 틀고 있다고 생각했다. 밤은 아름답지만 썩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썩은 기운을 품고 있는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가 꺼려졌다. 산울리안을 향해 저속으로 하강하면서 파비eng은 피곤을 느꼈다. 집, 작은 카페, 산책로의 나무 등 인간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그에게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날 저녁 자신이 획득한 제국의 영토를 굽어보면서 인간의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정복자 같았다. 파비eng은 무기를 내려놓고 천근만근인 몸과 곳곳의 근육통을 음미하고 싶었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은 풍요로울 수 있으므로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 창가에서 변치 않는 풍경을 바라보고 싶었다. 비록 작은 마을일지라도 그는 이 마을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일단 선택하고 나면 우리는 그 우연에 만족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사랑처럼 우리를 가둔다. 파비eng은 여기에서 오래도록 살며 이곳의 영원함 속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가 1시간쯤 머물렀던 소도시들과 그가 지나쳤던 낡은 담장으로 둘러친 정원들은 그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마을은 그를 향해 솟아오르면서 그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래서 파비eng은 우정과 착한 소녀들과 새하얀 식탁보의 아늑함, 그리고 서서히 영원한 것으로 길들여지는 모든 것을 생각했다. 마을은 벌써 날개에 닿을 듯이 펼쳐져 있고 닫힌 정원들은 담장이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못하자 그 신비로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파비eng은 착륙하면서 돌담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음을 알았다. 이 작은 마을은 부동성을 통해
열정의 비밀을 지키며 온화함을 내어주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 온화함을 얻으려면 행동을 포기했어야만 했다. 기항한 지 10분이 흘렀고 파비eng은 다시 출발해야 했다. 그는 산울리안을 되돌아보았다. 그곳은 이제 한 줌의 빛이 되었다가 별이 되었다가 먼지가 되어 흩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유혹했다. 계기판이 보이지 않아 불을 켜야겠다. 그는 스위치를 켰다. 조종석의 붉은색 램프가 계기판을 비추었는데 대기의 푸른 빛에 희석되어 계기판 바늘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전구 앞에 손가락을 내보았는데 손가락들도 붉게 비칠락 말락한 정도였다. 너무 일러. 어둠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더니 어느새 계곡을 가득 채웠다. 이제는 계곡과 들판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마을에 불이 들어왔고 그들은 별자리처럼 빛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듯했다. 그 역시 손가락을 움직여 자신의 표지등을 깜빡이는 것으로 마을에 화답했다. 바다를 향해 등대를 밝히듯 집집마다 거대한 어둠에 맞서 자기 별에 불을 밝혀 대지는 서로에게 보내는 환한 신호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미 반짝이고 있었다. 파비eng은 이번에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정박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탄했다. 그는 계기판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바늘들이 형광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계기판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하늘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만족했다. 그가 동체의 기둥에 손가락을 대자 금속 내부에 흐르는 생명의 떨림이 전해졌다. 금속은 진동하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었다. 500마력의 엔진이 이 쇳덩이 속에 아주 부드러운 전류를 흐르게 해서 얼음같이 차가운 금속을 벨벳같이 부드러운 살로 바꿔놓았다. 한 번 더 조종사는 비행 중의 현기증이나 도취가 아닌 살아있는 육체의 신비로운 작용을 경험했다. 이제 그는 또 하나의 세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거기에 아주 편안하게 정착하기 위해 팔을 놀렸다. 그는 배전반을 손으로 톡톡 두드려보고 스위치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유동적인 밤의 어깨 위에 얹혀있는 5톤짜리 금속 덩어리의 흔들림을 잘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자세를 취하려고 몸을 약간 움직여 등받이에 좀 더 편하게 기댔다. 그러고 나서 손을 더듬어 비상 램프를 제자리로 가져다 놓고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찾아서 램프가 미끄러지지 않는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손을 떼고 이번에는 각 레버를 더듬어 어둠 속에서도 확실히 조작할 수 있도록 손가락을 훈련했다. 손가락으로 그 위치를 다 익히고 나서 그는 램프에 불을 켜서 조종석의 정밀한 기계들을 정비하고 오직 계기판에 의지해 잠수부처럼 조심스럽게 어둠 속으로 진입했다. 이윽고 아무것도 흔들리거나 떨리거나 진동하지 않고 자이로스코프와 고도계와 엔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그는 조심스레 기지개를 켜고 목덜미를 가죽의자에 기댄 채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을 맛보게 되는 비행에 대해 깊은 명상을 시작했다. 이제 그는 밤의 한복판에서 불침번처럼 밤이 인간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신호, 이런 불빛, 이런 불안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이다. 어둠 속의 별 하나는 고립된 집 한 채를 의미한다. 별 하나가 꺼진다. 그것은 사랑에 대해 문을 닫은 집이다. 어쩌면 권태에 대해서도 문을 닫았거나 그 집은 세상에 신호를 보내기를 중단한 집이다. 전등 불빛 아래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앉은 농부들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른다. 농부들은 그들을 가둔 거대한 어둠을 뚫고 자신들의 욕망을 아주 멀리까지 보내고 있음을 모른다. 그러나 파비eng은 이제 막 1000km를 날아와서
높은 파고가 살아 숨쉬는 비행기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전쟁터 같은 뇌우를 10개쯤 통과하고 그 사이사이 달빛 받은 공터를 지날 때마다 그리고 이 빛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기분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욕망을 알아본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불빛이 소박한 식탁을 밝히기 위해 빛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로부터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은 그 불빛 신호에 감동을 느낀다. 마치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서 절망에 빠져 구조의 불빛을 흔들기라도 하는 양 말이다.